11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첫 번째 뉴스, 사상 첫 빅스텝, 영끌족 멘붕. 두 번째 뉴스, 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세 번째 뉴스, 코로나19 4차 접종 시작. 네 번째 뉴스, 극우 유튜버 친누나 대통령실에. 다섯 번째 뉴스, 데이트 폭력 살인죄 아니나. 여섯 번째 뉴스, 유나의 죽음 동반 자살 아닌 비속 살해.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우리 원래 3개로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걱정입니다. 뺄 게 없어. 좋은 뉴스가 별로 없네요, 오늘은. 오늘 좋은 뉴스? 진짜 하나도 없네. 근데 좋은 건 뉴스가 안 돼. 알지? 맞아. 좋은 뉴스 그거 해줘. 뭐요? 윤동주 시인이 드디어 한국인이 되었다는 소식? 윤동주 시인이 아직까지 한국인이 아니었단 소리야 그럼?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 별에는 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서 당연히 한국의 국적이라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아니었다. 그럼 어디였어? 라는 것입니다. 무호적. 와 진짜 무국적자였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직계 그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그간 서류상에는 무호적 상태였던 거야. 아 대가 끊겨서? 무호적. 야씨 결혼 안 하고 가족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네. 그래가지고 국적 논란이 일어가지고 정부가 이제 적을 부여한 거지. 그래서 본적 주소를 이제 독립기념관로 1 여기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광복절까지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한국인이 된 거네. 근데 이게 이번에 된 게 국가보훈처에서 한 건데 윤동주 시인 말고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이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유공자들한테 호적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요. 아 진짜? 야 근데 이거 뭔가 비혼주의자로서 되게 기쁜 뉴스다. 그러네. 자식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거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 아무튼 오히려 좋은 뉴스로 일단 시작은 해드렸으나 네. 자 이제 6개 뉴스에 가봅시다. 좋은 뉴스 없으니 이어폰 꽉 잡으시고 오늘의 일단 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이라는 거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영끌족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빅스텝이 뭐냐? 일단 스텝에는 3가지가 있어. One step, two step, to the left, to the right. 이거 알죠? 뭐야 그게? 이거 노래잖아요. Step by step. 아니에요. One step and two step to the left, to the right. 이거 몰라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뭐냐면 금리 인상과 관련한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에서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스몰 스텝이라고 하면 0.25%포인트를 인상한 거. 그 빅스텝이라고 하면 0.5%포인트 인상한 거. 네. 귀엽네. 계속 그렇게 리액션 해봐. 아니요. 자이언트 스텝은 그럼 뭐겠어? 개 큰 거. 그치. 0.75%포인트 인상한 거. 그중에서 이번에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에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한국은행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2%대가 됐죠. 2.25%가 됐어요. 연말에는 3%까지 인상될 거라고 본다면서요? 맞아요. 연말엔 3%까지 인상될 거라고. 근데 왜 존댓말이야? 반말해. 3%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건 내가 아까 사상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진짜 사상 처음이야. 99년에 기준금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 이렇게 한 번에 0.5%포인트라는 폭을 올린 거는 처음이고 지난 4월 그리고 5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왔잖아. 올렸다는 소리밖에 전달한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또 인상을 한 거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도 사상 최고다.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요. 일단 한은은 어떤 이유를 말했냐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로 물등이를
물가 급등을 꼽았습니다. 물가 급등.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까지 막 사상 최고라고 막 계속 얘기했죠. 실제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가 올라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IMF 그 이후로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이거 맨날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이후 가장 큰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거기에 가지세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년 뭐죠? 뒤에 물가 상승률을 그치. 전망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내년 7월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되는데 그게 지난달에 3.9%를 기록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어. 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역사 속에 살고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지난주에 막 백해플레이션 이런 맞아, 얘기도 맞아. 하고 뭐 서민 음식값이 너무 비싸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진정시키고 잡는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어. 아니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 인상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좀 어렵지 이제. 경제적인 것 같잖아 느낌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 금리가 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니? 저축을 하겠니? 이제 저축해야지. 그리고 소비를 하겠니? 뭐 저축을 하겠니? 저축해야지. 그러니까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수요 공급 법칙 알지? 돈이 안 돌지. 그리고 총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살려는 뭔가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제 기본 원리에 따라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야.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가 수요 고객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물가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때문인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올린다는 소리야. 따라가야지.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리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얘네 금리 다른데 미국 다 올리네 얘네 안 올리네 얘네 좀 위험한 경제시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따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처럼 그것도 올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우린 맨날 퍼포먼스만 해? 근데 퍼포먼스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치. 회사 생활에서 퍼포먼스 그거 중요합니다. 잘하시잖아요 퍼포먼스. 전문가입니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왜 올리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어. 물가가 비싸서랑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이자를 올려.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들은 피눈물 곡소리 나는 거야. 그냥 변동 그걸로 한 사람들 눈물 주르륵 흘리더라고. 변동 금리는. 우리 그 주택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제자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3.63에서 최대 6.1%까지 있었어. 미쳤다. 근데 이 주담대랑 전세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그치. 그럼 이미 연최고 6%를 넘어선 그러니까. 상황에서 주담대 7% 금리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야. 7%. 7% 진짜 와. 이건 거의 주식이면은 대박 난 거지. 와, 근데 진짜. 빚이라는 거, 대출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윤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끌족이랑 자영업자들은 완전 패닉인 거야. 완전이지. 이미 빌려둔 것도 있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난해 8월 이후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 24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근데 빅스텝을 단행했으니 대출이자 부담액은 더 커진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좋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 금리만 올릴 순 없겠죠? 이 사람들도. 대출 금리만 올릴 순 없고 예적금 예적금도 금리도 올린다. 이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저축한 이자. 그래서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당장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 일단 하나은행, 자 우리 하나은행이죠. 자 하나은행 14일부터 예적금 상품 30종의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저 신한은행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 집중하세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가지고 이미 지난 8일에 예적금 상품 25종의 기본 금리를 이런 거 안내 최고 못 받았는데? 0.7%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뭐야 왜 하나가 더 커? 자, 그리고 KB국민은행 다음 주 중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로 1금융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 신한, KB 이런 데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연 3% 금리 예적금 상품이 진짜 보기 어려웠던 건데 와, 연 3%? 이게 이제 곧 판매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자금리 빅스텝인데 이거는 너무 스몰이죠. 지금. 그러니까 대출이자 금리는 아까 7%막 이러는데 이 우리 예적금 금리는 3%에 만족 난 할 수 없다. 더 올려달라. 그래도 난 토스뱅크에서 나는 돈 넣을 것이다. 왜? 거기는 매일 이자 주잖아요. 진짜? 예.
그거 모르시는구나. 난 그냥 통장 하나에 다 묻어둬. 월급 통장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네. 백캐플레이션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아, 백캐플레이션. 제가 아는 척해도 된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아는 척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었어? 휴가 비용 물가 상승. 베케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근데 이번에 합주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 런치플레이션. 이 정도 아는 척해도 됩니다. 쉬운 점심값이 단어입니다. 너무 올랐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소비자 불사의 지수가 8% 오르고 우리도 6%포인트까지 올랐다. 6%까지 올랐단 말이야. 예. 그래서 서울에서 비빔밥이나 냉면 한 그릇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 써야 돼. 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치.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는데 아,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여기가 아주 세트로 먹으면 옛날엔 맞아. 비싼데 요즘에는 다른 거랑 비하면 싼 거야.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밀프렙. 이것도 밀프렙 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막간 상식. 오뉴래. 자, 두 번째 뉴스. 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입니다. 우리 사형제는 사실 있기는 있지만 사형제가 사형제도가 뭐야? 사람을 이제 사형한다는 뜻이죠. 사형이 뭐야? 죽을 형, 집행은 형. 죽이는 거야?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형제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진짜. 왜? 저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기본부터 다지고 가자. 기초 탄탄 몰라? 아니 구독자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야, 난 내가 멍청한 거야. 어쨌든 사형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의 목숨을 얼굴 이제 왜 이렇게 빨개졌어? 사람의 목숨을 이제 가져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형벌 중에 이제 뭐 무기징역, 뭐 몇 년형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의 무기징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징역 기한이 없다. 징역에 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간단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물어보는 게 시간 근데 낭비라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다니까.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아직까지 사형제가 존재하고는 있는데 지난 2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앰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1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는 있는 거고 사형제가 25년간 집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된 거지. 근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지난 96년, 2010년 이렇게 두 번 헌재 심판이 올랐었어. 이거 사형제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지고 지금 또 올랐다는 건 앞에선 당연히 이 사형제는 합헌이다. 그러니까 헌법 취지에 맞다라는 결정이 나왔던 거야.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9명이서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근데 맨 처음 96년에서는 7명이 사형제도가 합당하다고 봤고 2명이 위헌이라고 봤었거든. 그래서 합헌이 나왔던 거고 2010년 두 번째 심판에서는 합헌이다라고 본 사람이 5명, 그리고 위헌이다라고 본 사람이 4명. 비등비등하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헌재 사형제 공개 변론은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예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이게 왜 갑자기 헌재에 등장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어떤 한 사건을 설명드릴게요. 2018년에 부모님을 살해한 A씨가 있어. 존속살해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존속살해는 좀 우리나라 정서상 더 좀 그렇잖아. 그렇지. 가족을 죽인다는 거. 그래가지고 부모를.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거야. 그러니까 이 A씨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어. 이게 뭐냐면 이 나한테 형을 내리게 한 근거 법률이 위헌이다. 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때. 그랬는데 마침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천주교 어떤 단체가 있어. 정의평화위원회라고. 이 사람이 A씨의 이 소식을 듣고 A씨의 동의를 받아서 2019년 2월에 사형제 헌법 소원을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판단해달라라는 거였지.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A씨를 비롯한 천주교 단체 쪽 입장, 그러니까 청구인 주장은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다고 범죄가 억제된다고 볼 수 없다. 증명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오판을 했을 때 사라진 생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주장이고 법무부의 입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국가의 응징과 보복도 정의의 일종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무기징역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다. 이렇게 맞붙고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점점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손을 들어주는 재판관이 많아지고 있었잖아.
그 최초였던 96년에는 2명, 2010년에는 4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명이 나올까 내가 아까 기대란 표현이 맞나? 아무튼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있어요?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몇 명이 손을 들어야 되는지? 6? 맞아. 너 왜 이렇게 똑똑하냐? 9명 중에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형제가 위헌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6명이 필요한 거야. 9명 중에. 근데 우리 또 다 이 성향들을 알잖아. 현재 재판관 9명 중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사형제 폐지를 명시적으로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이 5명이야. 그러니까 한 명만 더 붙어주면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사형제가 집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일단 우리나라 사형수가 지금 몇 명인가? 국내 사형수 중에 생존자, 그러니까 집행하지도 않았고 자연사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59명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호순, 유영철 그리고 왜 군대에서 총기 난사했던 임모병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48년에 임시정부 수립한 이후에 97년 12월이 마지막 집행이었어. 그래서 엠네스티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한 국가로 분류를 한 거야. 진짜 20년 전이네. 근데 그 전까지 920명이 형집행을 했어. 그러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지.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살인이나 강도살인 같은 흉악범이고 이게 조금 그런데 250여 명은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위반한 사상범들이었던 거야. 진짜 형 집행된 사람들의 250여 명 정도가. 그 시대는 진짜 이용당했네. 그렇죠. 사형 제도를 이용했지 정치적으로. 그때 왜 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인혁당 사건 있잖아. 인혁당. 이 희생자 8명도 이렇게 맞아. 사라진 250여 명 사상범에 속하는 이거 거. 판결 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바로 집행한 거 아니야? 맞아. 그때. 이거는 뭐 할 말은 너무 그러니까.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오뉴레. 자, 세 번째 뉴스. 코로나19 4차 접종 시작. 4차 접종? 와, 4차 접종은 처음 본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우리가 월요일에 2만 명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늘어나나? 일단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블링이 뭐죠? 계속 확진자가 전보다 2배씩 느는 겁니다. 2배씩. 그치. 그런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지금 신규 환자가 39,196명. 사실상 4만 명이야. 사실상 4만 명. 그래서 더블링이라는구나. 그러니까 전날보다 1,000여 명 줄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이미 4만 명이 됐어요. 어제는. 근데 일주일 전에는 2만여 명이 됐었는데 지금 일주일 전보다 11일째 계속 확진자가 2배씩 느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째 더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코로나19 대책이 나왔는데 일단 대책은 뭐냐? 기존의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해서 50대 연령층까지 확대했고요. 원래는 기존은 60대까지였어요.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를 추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걸리면은 중증으로 넘어가실 분들이 추가된 거다. 그래서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4차 백신을 맞았고 여기 백신을 맞고 나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도 60대 4차 접종 대상자가 접종률이 이미 낮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50대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이제 무슨 실효성이 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3차도 많이들 안 맞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제일 아마 궁금해할 건 그거 아니야? 거리두기 다시 하냐. 아, 그치. 우리가 사실 지금 2-3달 동안 너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너무 살았지. 코로나를 지금 잊고 살았는데 일단은 확진자의 의무격리 기간은 계속 7일로 유지하는 거는 기존대로 하고 근데 일단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의무화는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 앞에 붙은 말이 현 단계에선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보다 유행이 더 심해지면은 거리두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예상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방역 당국이랑 전문가들이 8월 중순에서 9월 말에는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뜬 속보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BA.5 얘기했잖아. 이거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아 그게 그리고 하나 전해야 될 게 있다면은 이제 BA5로 부르기로 규정했습니다. BA.5도 아니고? 네, BA5요. BA5 우리가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막 사춘기 같은 놈이라고 막
백신도 회피하고 확진자들의 항체도 회피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인류에 침범한 가장 빠른 바이러스였어. BA5가. 맞아. 근데 그거보다 확산 속도가 3배 빠른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BA.2.75 BA 2.75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BA 2.75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어. 이게 이제 어쩌냐? 일명 켄타우로스 그 반신 반수 반인 반수라고 그 켄타우로스인데 너무 빨라갖고 그런 건가 봐. 이 의심 환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에 이어서 이 켄타우로스까지 국내에 퍼질 경우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우리가 그때 작법을 말씀드렸잖아. BA1이 오미크론이었고 BA2가 스텔스 오미크론이었고 이번에 BA5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BA 2.75니까 그 스텔스 오미크론의 또 후손인 거지. 아주 가지치기를 많이 하네. 이 새끼 아주 그냥. 오뉴래. 다음 뉴스. 극우 유튜버 친누나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계속 말이 나오네요. 근데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친척이 근무하고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라는 얘기가 떴어요. 무슨 일이야? 일단은 그 극우 유튜버가 누군지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칭 극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안정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튜버야. 이 사람의 누나가 근무하고 있다는 거야. 일단 이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경상 가가지고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우통 까고 욕설 시위하고 막 과격한 발언하고 막 돌출 행동하고 막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야. 라이브로 막 올리고. 그리고 막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어떤 걸 했냐? 뭐 5.18 민주화 운동을 뭐 폄훼하거나 뭐 세월호 참사 유족을 막 모욕하거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온갖 뭐 음모론이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유튜버인데 이 사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된 거야. 근데 이 누나는 지난해 1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어.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 이 누나가 그 캠프에 합류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세하러 다니면은 유세 현장에 유튜버들도 막 따라다니잖아. 근데 그 중에 유튜버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 누나는 그 유튜버들하고 소통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역할이 있었대. 이를테면 홍보팀의 유튜버 전문 이런 거구나. 그렇지.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실에 정식 채용이 됐고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 정식 채용이 됐고 홍보수석실에서 소통관실 여기에서 영상 편집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요원이 7급 공무원 롤이라고 하더라고. 어공이네, 어공.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누나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안정권이라는 사람의 누나라는 것까지만 알려졌을 때는 막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수가 있냐라는 것과 아니 동생은 동생이고 누나는 누나다. 연자제다 이거는 막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자제나 다름없다.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나 안 씨의 채용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처음에 말을 밝혔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누나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은 일단 이 안정권 씨 그 유튜브에서 함께 영상을 제작하거나 출연하기도 했고. 동업자였어 일종의. 그리고 뭐 그 동생이 안 나올 때는 동생 분장을 하고 방송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 운영자로 봐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구나.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연자제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뭐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안정권이라는 사람 세월호 폄하하고 뭐 이제 5.18 민주화운동 폄하하고 왜곡했던 그런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이런 보수 유튜버의 친족을 채용했다는 거는 5.18 폄훼하는 거 연장전 아니냐. 그러니까 그 뭐 5.18 다 같이 갔던 거에 뭐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모순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친족을 채용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극우적 행동을 했던 거를 묵인하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런 한 거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한 그치.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야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거 캠프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채용했다고 했잖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논란이 나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이 사람은 지금 관둔 상황인데 문제는 나는 선거 캠프 때 능력을 받았어. 능력이 개 좋다며. 그럼 왜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너 아무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면 왜 안 잡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정도 인재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논란은 이미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사람이 뭐 그 캠프를 통해서 들어갔다고는 하긴 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과거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게 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정수석실에서 원래 예전에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조금 놀라운 사실이긴 합니다. 안 됐던 걸까? 알고도 했던 걸까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똑똑해 보이고 싶다. 요즘에 뭐 근데 커뮤니티에 이 안정권 씨 짤 뭐 과거 행적 같은 게 많이 돌던데.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논란이 취임식. 취임식인데 취임식. 이 사람이 이 안정권 씨라는 사람이 안 씨의 자기 이름이 적힌 주황색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장을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알려진 거야. 자기가 찍어서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초청장마다 색깔이 다른데 이 안 씨가 가진 주황색은 무엇이냐?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 초청한 거라는 거야. 직접. 그리고 그래서 초록색이 일반 초청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국민참여 신청인데 이 사람은 주황색이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야? 윤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VIP라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 영상을 보면은 뭐 자기들이 뭐 그 안정관이라는 사람이 뭐 그 윤 대통령 부부하고 인사하고 막 자기들 약간 뇌피셜처럼 쓴 자막들이 있긴 해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카메라를 봤습니다. 약간 이런 막 류의. 지랑 눈 마주쳤다고.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알 수 없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속실과 취임 준비위에서 다 확인이 안 된다. 이 사람이 특별 초청이 된 게 부속실하고 취임 준비위에서 다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취임 준비위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인수위 쪽에서 초대한 특별 초청자만 1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1만 명 중 아마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 주황색 VIP 특별 초대장이 뭐 한 10개 한정 이런 건 아니고 1만 장. 그러니까 뭐 아마도 뭐 이 사람 윤 대통령이 직접 초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누나가 캠프에 그 있었으니까. 리스트업에서 뭐 넣긴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채용 절차가 됐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게. 뭔가. 가장 권력 있고 엄격해야 하는 기관에서. 근데 아무튼 우리 극단적인 사람들한테 먹이를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호가호위 할 사람들이라 가지고 절대 먹이를 주면 안 되지.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5번째 뉴스. 데이트 폭력 살인죄 아니다? 이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진짜.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이거 너무 빡쳐. 맞아. 마포구 교제 살인 사건 알아? 이거 다 엘리베이터 다 CCTV에 다 찍혔었지. 찍혔잖아. 이게 살인 사건입니다. 맞아. 근데 징역 2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7년이 나왔어. 이게 1심에서도 7년이 나왔는데 이 가해자 남성이 이 7년이 그러니까 피해자는 죽었어요, 결국. 맞아. 근데 가해자는 이 7년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어제 그 징역 7년 2심 결과가 나온 거야.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그러니까. 근데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정신을 잃었어 이미 피해자는. 맞아. 근데 근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고 1층이랑 8층을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오가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지. 그렇게 수차례 때려서 실신한 상태였고 근데 이 가해자한테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었대. 근데 뭐 별다른 조치는 물론 112나 119에다가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한동안 방치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후에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이제 피해자가 이송을 됐으나 피해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사망했어. 근데 이게 왜 7년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애초에 혐의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였대. 상해치사 때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생각을 해봐. 상해치사라는 건 피해자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상해를 입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죽었을 뿐이다. 이런 게 이제 상해치사야. 근데 이 사람은 상해치사로 기소가 된 거였지. 재판부의 입장은 뭐냐면 피고인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장소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이른바 스토킹 범죄, 교제 범죄와는 유형이 다르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할 수는 없다. 예? 난 진짜 한마디가 다 이해가 안 돼. 교제 범죄랑 스토킹 범죄와랑은 유형이 다르지. 이건 스토킹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잖아. 당연히 더 심한 범죄 아니야?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하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 대상이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 평행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취약하지 않다는 게 취약한 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애기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 그 아예 의식 불능 막 이런 상태여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해자는 이 사람을 수차례 때리고 정신을 잃으니까 1층부터 8층까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어. 1심에서도 제가 아까 7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1심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가해자가 이 씨입니다. 가해자가 이 씨가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해치사 혐의다. 근데 이 새끼가 또 그거잖아. 7년이 너무 무거워요 하고 항소한 거잖아. 근데 지금 또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2심까지 왔어. 근데 2심에서도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나왔고 아마 또 하겠지. 자기는 이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나는 이런. 근데 그 이제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2심 그 항소심 하던 때에서 20분 동안 이제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이제 숨죽이면서 결과를 기다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주지 않은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25살이었어 피해자가. 25살 딸을 보낸 부모가 1년 동안 준비한 서류를 보면 CCTV를 보면 다 확인이 되는데 왜 살인죄 적용을 시키지 않는지 아픈 부모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마 상고를 할 것 같아. 난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 재판부의 말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거야? 뭐 진짜 무기를 들고 있거나 뭐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 주먹으로 때렸으면 그렇게 여러 번 때려갖고 죽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상해치사야? 끌고 다녔는데 신고도 안 하고? 왜 나한테 물어봐? 아유 화가 나서 얘기했어.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상해치사죄로 검찰이 기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무기가 없었다. 너가 말한 대로 무기가 없었다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을 방치한 채로 뒀던 거.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지 양형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여기까지. 온유래. 6번째 뉴스. 유나의 죽음, 동반 자살 아닌 비속살해. 이 사건 기억나지? 완도에서 실종된 유나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죠. 결국 일가족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바다에서 발견이 됐었고 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온유래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동반 자살 아닌 비속살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는 전부터 했는데 만에 하나 그냥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검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 3명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서 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아닌 거지. 그리고 블랙박스를 복원을 했더니 차를 세워놓고 이제 물이 찼다라고 부부가 대화를 한 것이 발견이 됐지. 그러고 나서 시속 35km로 차량을 바다로 몰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이 맞는 거야. 그치. 부부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그치. 극단적 선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유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 애기는 이미 펜션 나갈 때부터 그쵸, 어떤 상태였지? 수면제를 아마 먹였을 테니까 애기가 엄마의 등에 엎혀가는데 진짜 이거 그냥 잠든 수준이 아니에요. 축 처져서. 의식이 잘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제 온유래에서 나랑 윤PD가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런 내용인데 아동살해나 자녀살해
또는 가족 몰살이 적합한 표현이지 동반자살이라는 말은 너무 낭만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용어가 명백한 자녀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오죽했으면 하는 온정주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론, 맞아. 여론, 이른바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엄마 이 아빠의. 차를 몰고 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나의 입장은 지워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 부모가 낳아주긴 했지만 자녀의 죽음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의 처지가 절망스럽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당연히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동반자살이라는 말보다 아동살해나 자녀살해 또는 가족몰살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럼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지?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동반자살은 딱 우리하고 일본에서밖에 안 쓴대 그런 말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서양에서는 이런 살인범죄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자녀의 시점으로 아동살해나 자녀살해라고 인식을 하고 그 후에 이뤄지잖아 보통. 그러니까 그치. 부모가 보통 자식을 먼저 죽이고 맞아. 자기가 죽잖아. 그러니까 그 아동살해와 자녀살해 이후에 이뤄진 부모의 자살은 별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건으로 다르게 보는 거야. 이건 살인이고 이건 자살인 거지. 최근에는 가족 몰살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자신의 이기적이고 그릇된 판단으로 한꺼번에 가족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싶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다행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는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좀 지양하자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옛날에 꼬꼬무에서도 한번 나왔었어. 맞아. 이거 아기 입장에서 봤을 땐 살해당한 맞아. 거라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써보자. 이런 얘기는 사실 10년 정도 된 얘기야. 10여 년 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제는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좀 물 수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온유래. 마칠까요? 뭐 할 얘기 없어? 다음 주 월요일에 안 할 수도 있다 할까? 일요일에 윤PD 신변에 네. 큰 일이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무슨 일? 나 그거 얘기하면 안 돼? 미쳤. 저도 온유래 휴가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둘이 해야 되니까 한 명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휴가입니다. 안녕. 목요일에 만나요.